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주미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국어 영역 우리 6월 학력평가 총평 영상입니다. 지문 분석부터 1번부터 45번까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해설 강의와 선생님 학력평가 변형 강의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관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도 이 영상을 준비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밤새고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약간 버벅대거나 좀 얼굴이 부어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 컷을 살펴볼 건데요. 3월 학력평가 1등급 컷이 89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 91점이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등급 83, 3등급 73점, 4등급 61점, 5등급 47점이고요. 여러분들의 등급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답률 탑 10.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서 오답이 많았는지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보시면 1, 2위가 다 문법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문법 문제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직 문법 전 영역을 완벽하게 이 사이클을 돈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문법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틀린 친구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 내가 틀린 영역이 문법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법 이론이나 개념 부분 아직 부족한 거니까 그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볼 부분이 독서와 작문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독서 파트. 그래서 독서와 작문과 독서 파트에서 좀 오답이 있었고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곳이 아무래도 고전시가와 고전산문 부분입니다. 고전시가, 고전산문도 여러분들한테 낯선 영역이죠. 고전시가 현대어풀이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고전수필도 이게 낯선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쌤이 보기에 독특한 부분은 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법 영역 1번하고 4번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덜 틀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스트 오답에서 화법이 2문제나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 화법이나 작문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영역별 총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이 화법과 언어, 학생의 발표 체면 유지의 원리였는데요. 여러분 영역별 총평을 들으실 때는 시험지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시험지를 보시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문과 문제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좀 뜬구름 잡듯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지문 경향,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는 대화 원리의 종류 중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을 설명하는 학생의 발표문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청중에게 일상적인 예시를 들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발표문이었는데요. 먼저 1번 문제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었습니다. 탑 10 중 9위였는데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은 단골 문제예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문을 읽으면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특징적인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자, 텍스트를 읽으면서 말하기 방식을 미리 체크한다. 1번 문제가 정답이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기를 하면서 경험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놨으면 경험 언급해서 발표 이해를 돕고 있다. 바로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오답 탑 10 중 9위였다? 여러분들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텍스트를 읽으면서 미리 체크 안 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말하기 계획 반영 문제. 지금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게 발표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 발표도 결국 텍스트죠. 그죠? 진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독서 파트의 일치불일치 같은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발표문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일치불일치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문에서 단골 문제예요.
우리 화법이라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화법이나 작문은 독서나 문학처럼 열심히 안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화법과 작문은 유형이 좀 정해져 있고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유형을 익혀주시기만 한다면 아 이게 나올 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거든요. 자, 발표문에서 계획 반영되는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는데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우리 화법과 언어여가지고 문법 한 문제가 섞여 있는데요. 이게 오답 탑 10 중 2위인데 선생님 이거 1위여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난이도 좀 있다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종결어미랑 보조용언이랑 종속적 이어진 문장이랑 부사어랑 다 뭔지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 문법적인 용어를 알고 그거를 예시에 적용할 줄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종결어미나 이런 어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다든지 종속적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짜인 부분이에요. 1학년 교과서에 아직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1학년 교과서에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프린트라든지 이런 걸로 문장의 구조나 짜임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겠지만 혹은 예습을 했거나 본인이 문법을 가지고 뭐 공부를 했다, 뭐 사이클을 돌았다 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 사실 생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종속적 이어진 문장 난 처음 보는데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법은요,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에서 6번 화법입니다. 회의, 학교 홍보 영상 내용 구성을 위한 회의고요. 회의 지문이 되겠죠. 학교 홍보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송 부원 간의 다자간 대화, 회의 지문이었습니다.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과 타협 과정이 중심이 되는 지문이었고요. 자, 4번 문제는 방송부장의 역할인데 방송부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사회자 문제 또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화법 말하기에서 사회자의 역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죠? 결국 오답 탑 10 중에 7위에 또 들어갔는데 사회자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우리 앞에서 발표자의 역할 나왔죠. 여기서도 사회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화법에서 특히 토의나 토론이 나왔을 때는 사회자의 역할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진행 순서를 안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자, 5번 A 일치불일치 내용 확인 문제인데 이 토의나 토론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자들이나 토론자들의 찬성 반대라든지 뭐 동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는데 부원 4가 부원 2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선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막 부원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들여다보면은 부원 4가 부원 2에 대해서 부원 2의 의견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부정적 평가가 아니잖아. 그죠? 긍정적 평가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화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1, 고2 다 통틀어서 자료를 3개를 줘요. 1, 2, 3. 그래서 3개를 주고 그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가의 내용을 제시해야 돼요. 자료 1, 2, 3 모두 활용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셔도 뭐 자료 1을 사용 안 했다든지 자료 2를 사용 안 했다든지 자료 3을 활용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 선지는 1, 2, 3을 다 사용한 거. 그거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7번에서 10번은 문법입니다. 자, 지금 8번이 오답 탑 10 중에 1위였는데요. 우선 7번은 품사에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수사는 체온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고 수관형사는 관형사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고 뒤에 체온을 수식하거든요. 주로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고르는 문제. 그래서 역시 7번도
수사라든지 수간형사라든지 이런 문법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잡혀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그게 아니면 헷갈렸을 것이다. 자, 그리고 8번은 문장의 짜임 분석하는 1위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까 문법 문제 3번 문제 있었죠. 그 문제에서도 종속적 이어진 문장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8번도 문장의 짜임에서 아는 문장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런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되고 그런 절이 어떤 서술어 및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이런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문장 구조 자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답 탑10 중에 1위인 거예요. 아, 나 아는 문장, 안긴 문장도 모르는데 명사절이나 관형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심지어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어 형성, 어근과 어간의 구분.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과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 어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복합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먹다 같은 경우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며 먹이 어간이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먹에 있어요. 그래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치솟다의 경우에는 솟다의 솟에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근은 솟다의 솟이에요. 그런데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어간은 치솟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0번 의문 변동이죠. 아,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의문 변동은 대부분 하셨죠. 아, 저희 학교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sorry. 근데 거의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 파트는 중학교 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만큼은 그래도 확실하게 정확한 마음으로 맞히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의 교체와 탈락, 첨가, 축약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하는 문법 문제였는데 의문의 변동을 공부한 친구들이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에서 15번 독서 사회 법률 지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공보와 후보자 정보 공개제도가 나와 있는 가나로 나뉘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독서 지문 그냥 하나 길게 나와도 힘든데 두 개가 같이 나왔죠. 가하고 나하고. 그래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가나로 나뉘었는데 사회 지문이잖아? 그러면 정보량이 많아요. 그래서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 핵심어와 주요 정보를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체크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다 정리하면서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추천. 하지만 그게 아니면 머릿속으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 이런 긴 지문들을 읽고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사실 옆에 막 다 적고 정리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채점하고 오답할 때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독해 능력을 향상하니까 문단별로 옆에 요약도 해보고 주요 정보나 내용을 정리해보는 거 추천드리는데 실전에서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때는 좀 머릿속으로 내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풀 때는 내 뇌가 굴러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머리를 막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풀고 나서는 정리하고 요약도 해보자. 그런데 실전에선 그걸 머릿속으로 해보도록 해보자. 알겠죠?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똑똑해요. 알겠죠? 자,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각국의 선거관리 기관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특징을 제시한 지문이었고요.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적 홍보물인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접수, 선거공보 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제시, 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설명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도 관련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량이 좀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읽으시면서 키워드 좀 메모도 쳐주시고 주요 정보는 밑줄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빠르게 읽어주셨어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11번 논지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논지전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술 방식 묻는 거죠. 가와 나의 핵심 화제와 서술 목적이 각각 무엇인지 전반적인 맥락을 비교 파악하는 문항인데 가는 선거관리 기관의 유형, 그죠? 우리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나눴던 그 유형을 또 나는 선거 공보의 게재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1번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일치불일치인데 살짝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추론 한 방울 들어가는 일치불일치 문제였습니다. 4번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딱 찾으셨어야 돼. 그 다음에 13번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일치불일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에 판단 결과 OX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판단 결과 OX. 그러면 판단한 게 맞다? 그럼 O. 판단한 게 틀리다? X인데 이 OX에서도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까지 봐야 하는 문제죠. 헷갈림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녀가 질병을 이유로 중도에 전역하게 된 경우 자녀의 병역 처분 사항을 비공개하며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 X거든요. 산문단을 보면. 근데 O라고 돼 있어서 이게 틀린 선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단 결과까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4번은 보기 적용 3점짜리 문제인데 오답 탑 10 중에 10위였네요. 나 1문단에 현실성 검열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기 적용 3점을 막 긴장을 빡 해버려. 근데 사실은 보기 적용 3점짜리 문제 중에 굉장히 좀 그래도 다수의 문제들이 일치불일치 수준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막 계산해야 되고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보기 분석에 지문 분석해야 돼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불일치 수준으로 끝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문단에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다. 이거 알았으면 보기 적용 3점짜리라 하더라도 다 바로 보여요. 알겠죠? 긴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기 나왔네. 아, 3점짜리네.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맥상 의미 파악 문제입니다.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인데, 그러니까 어휘 문제죠. 근데 거기 만들어서 정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재정이에요. 관리하다가 만들어서 정하는 거는 아니죠. 맡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휘의 의미를 딱 구분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에서 19번 과학 지문입니다.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안개 포집과 표면 에너지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 안개 속 수분을 모으는 생체 메커니즘이 나오고요.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가진 돌기 구조, 그 원리를 통해서 안개를 포집하는 과정을 접촉각,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과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 찐 문과인데 여러분들처럼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막 모든 어떤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도 선생님이 더 부담되지 않겠어? 그죠? 선생님 찐 문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면 돼요. 이 부담감을 이겨낸다. 아, 나는 과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뭐 과학자가 될 건 아니니까. 내가 나미부 사막의 딱정벌레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자.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 요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오히려 과학 지문에서 베스트 오답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16번 표제목, 부제목 고르는 문제인데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에는 헤드라인 제목을 고르라는 거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내용 전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정벌레의 수분 획득 원리와 방법, 요게 이제 표제목으로 등판 구조와 특정 행동,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부제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니까 내용 전개 방식까지 같이 생각해주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다. 자, 17번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돌기 꼭대기에 맺힌 물방울은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작아진다가 틀렸습니다. 산문단을 보면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죠. 탁 캐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단을 우선 쪼개야죠. 1, 2, 3, 4, 5.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구나. 문단 쪼개고. 각 문단마다 아까 얘기했잖아. 핵심 키워드, 주요 정보 좀 체크하고 머릿속에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지. 능동적으로 읽으셔야지. 그냥 헬렐렐렐렐렐레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다 읽고 나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가 핵심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해. 물론 사진 기억력 갖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완전 그림을 기억하듯이 지문을 한 번만 읽고도 다 기억하는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 정말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선생님도 그렇게 못해. 근데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자. 어떤 내용이 어느 문단에 있는지는 좀 기억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뇌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바로 찾아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 이 선지, 5번 선지 어디 있더라? 다시 찾고 있어. 막, 어디 있더라? 그럼 그거 읽을 때 독해 부분에서 이미 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기억해야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이거 3문단에 있었잖아. 3문단 탁 가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문 5분 공개하고 가립니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좀 기억해 주는 것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다시 찾고 있을 시간 그때부터 시가 오버돼요. 알겠죠? 자, 18번 추론 문제. 최적화 전략 부분을 보면 위험을 높이지만 물방울이 입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부분. 이 부분을 보면요.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물방울을 입으로 흐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 2번.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클 때 취하는 행동 전략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것도 최적화 전략 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앞뒤 맥락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그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지. 그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9번 보기 적용 3점 문제 역시나 똑같습니다. 긴장노. 정말 긴장노. 긴장하는 거 이해되는데요. 왜? 과학 지문의 보기 적용 3점짜리잖아. 보기부터 위화감을 줘.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표면 에너지와 접촉각, 부착력, 친수성 이 관계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화살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로 관계성을 주시면 돼요. 그럼 답 나와요. 거꾸로도 생각해주면 되죠. 반대로. 표면 에너지가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 화살표 다 거꾸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이 관계성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이걸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냥 화살표로. 이거는 과학 지문 말고도 경제 지문에서도 이런 화살표 이용해 주시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긴장할 시간에 이걸 빨리 관계성 정리만 해주면 답이 숑 하고 나올 것이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9번 문제 과학기술 지문 보기 적은 3점짜리인데 탑 10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잘해 주셨을 것으로 보고 저는 틀렸는데요 한다면 이 관계성 정립 연습 제발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자, 20에서 23번 독서 입문 지문이고요. 인간이 사유를 발생시키는 조건과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이 글은 인간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측하지 못한 사건, 하이데거와 들레즈의 의견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모순된 무의미, 이건 들레즈, 대체 불가능한 단독적 존재는 키에르케고르. 이런 철학자들의 인간이 사유를 발생시키는 조건에 대한 견해가 나타난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모순된 무의미, 또 대체 불가능한 단독적 존재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자들의 견해를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고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학자들의 주장 및 견해, 공통점 있다면 공통점, 차이점 있으면 차이점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학자들이 좀 두세 명 이상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철학 지문에서는 철학자들이 나오니까요. 자, 20번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하이데거, 들레즈, 키에르케고르 여러 철학자의 관점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죠. 그쵸.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나왔다면 그걸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선지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내용 일치불일치 판단하는 거죠. 들레즈는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하나의 의미로 규정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들레즈가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선지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아예 없는 내용을 골라주셨으면 된다. 그 다음에 22번 세부 내용 추론하기. 기억과 유사한 선지 고르기였는데요. 22번 문제에 낯섦과 불편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낯섦과 불편함하고 비슷한 단어가 바로 거북함이거든요. 그거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꼭 같은 단어를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 선지 구성을 할 때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사실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단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23번 보기 적용 3점짜리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들레즈의 입장만으로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은 하항 선지에서 키에르케고르 거 하이데거 거 막 섞었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죠. 그래서 1번은 낯선 상황이지 모순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예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틀렸고 2번, 4번은 키에르케고르고요. 3번은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고르고 5번밖에 없겠죠. 그죠? 모순된 두 의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한다는 들레즈의 입장에 입각해서 5번 고르는 문제였다. 알겠죠? 이거는 명확하게 들레즈의 입장으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때 딱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다른 철학자들 의견을 페이크로 넣겠구나. 그죠?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이렇게 페이크로 넣는 거죠. 24번에서 27번 독서와 작문이었습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련된 지문과 정책 대안의 탐색, 가나 지문이었고요. 가나를 읽고요. 다가 이것을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였습니다. 가는 복지국가의 할당 원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연령 등으로 복지자원을 배분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상반된 원리를 비교대조 한 거예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자, 그러니까 복지자원을 배분할 때 다 줘. 그럼 보편주의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선별해서 줘. 그럼 선별주의죠. 그 두 가지 상반된 원리를 비교대조했다 이겁니다. 자, 나는 정책 결정의 수단과 대안, 그리고 평가 기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념과 이를 평가하는 상충적 개념이 구분되어 있는 것. 자, 정책 결정의 수단은 뭐고 대안은 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념과 이것을 평가하는 상충적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지문이고요. 다 지문을 읽을 때 다가 이걸 바탕으로 쓴 글의 초고잖아. 가나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지문을 읽으실 때 가가 어디 있지?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지?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왜? 가나를 읽고 이걸 바탕으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를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요. 가가 어디 반영되어 있지? 나가 어디 반영되어 있지? 그걸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24번은 일치불일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25번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이게 딱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를 읽을 때 가나를 미리 체크해 놓잖아?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다고요.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에 주목하고 보편주의가 지닌 장점과 선별주의가 지닌 단점을 확인하는 이 내용 자체가 다 나와 있다고요. 미리 체크해놔라. 자, 26번 보기 적용 주장 이유 근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주장 이유 근거와 관련된 보기가 나왔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아, 내가 주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주장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인 이유도 알아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도 알아야 되네. 그 보기에 입각해서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려운데 선지만 봤을 때는 일치불일치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자, 봐봐요. 오답 탑 10 중에 4위였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보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진 거야. 근데 답을 보면
그죠? 여기 보이죠? 어려운 척 했지만 사실 5번 선지를 보면 이게 지문에 능률성이 아니라 효과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률성과 효과성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5번 선지 부분에는 능률성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문의 그 부분을 보면 효과성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일치불일치 수준이죠. 괜히 이런 보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자, 27번 보기 적용 3점짜리입니다. 오답 탑 10 중에 6인데 가나와 연결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보기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보기의 효율성이라는 게 나오고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과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래요. 최소의 자원과 비용을 쓰는 게 능률성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효과성인데 얘네 둘은 상충될 수 있다고. 두 개를 다 만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효율성이라 이거지. 그러면 최소의 자원과 비용 내용, 목표 달성 내용 둘 다 나와 있는 걸 골라야 돼요. 그 선지는 5번 뿐이었다. 라는 거. 자, 28에서 30번은 작문 단독 문제입니다. 도자기 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쓴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건데 선생님 과감하게 좀 얘기할게요. 고1, 고2에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을 얘기한다면 28번에서 30번입니다. 작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고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안 들어가요. 도자기 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쓴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 작성하는 건데 일기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도 일치불일치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모의고사 푸실 때, 학력평가 푸실 때 나 28번, 30번 틀리면 좀 자존심 상해. 이런 생각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28번, 30번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교적 다른 영역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는 영역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28번. 다음은 체험일지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이 초고에 반영된 것은 자, 이거 결국에는 반영된 거 일치불일치죠. 우리 아까부터 계속 봤잖아. 계획이 있어? 그럼 그게 반영이 됐냐고. 그 지문에. 똑같죠. 유형 똑같죠, 지금. 일치불일치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떠올렸다? 지문 보시면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거 보면 바로 고르죠. 그 다음에 29번 글쓰기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문제고요. 30번 고쳐쓰기 문제인데 이것도 다 지문을 토대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틀렸는데요. 면밀하게 선지랑 지문 다 그어보세요. 다 그어보세요. 그런 연습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은. 지문에 있는 근거를 선지에 연결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못 찾은 거야. 그러니 숨은 그림 찾기 못한 거예요, 결국에. 그거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에서 34번 고전소설 유생전이 나왔는데 혼사장의 모티프는 고전소설의 단골 손님이야.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그 방해하는 내용. 그리고 환생 모티프가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유생전은. 유승상의 자제 유생이랑 방상서의 딸 방랑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그런데 황제가 명령을 했어. 달목지방과 이 방랑자를 혼인하게 하라고. 안 그러면은 알아서 하라고. 뭐 황제의 명령이잖아. 뭐 교서를 내리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랑자와 달목집안의 혼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방랑자가 자교를 하게 돼요. 방랑자의 무덤에 이제 유생이 가는데 거기서 방랑자가 뾰로롱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생과 다시 만나게 되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방랑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리면 안 된다. 왜? 나 환생한 거 알면 이 달목지방과의 혼인 이거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알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고전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이게 정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유승상의 자제 유생, 방상서의 딸 방랑자 이 사이에 하트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황제가 어쨌든 이 사랑의 방해꾼이야. 그래서 황제가 있고 이 달목지방과의 혼인이 이 장애물로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 간의 관계와 특히 사랑하는 관계 이거 체크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 놓여있는 사건과 갈등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등장인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일치불일치 수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다 마찬가지인데
인물 간의 관계, 그 인물을 둘러싼 사건과 갈등, 이거 알면 사실 내용 확인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상서가 부인을 꾸짖은 적은 없어요. 그 내용에 없습니다. 32번 소재의 의미 옥지환이 나오는데 지환은 요즘 지환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지환이라는 이쁜 이름 가진 친구들 있죠. 근데 지환이 반지예요. 반지입니다. 그래서 옥반지입니다. 옥반지. 유승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유생의 아버지가 유승상이야. 그죠? 그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승상이 유생과 방랑자의 혼인을 허락하면서 준 거예요. 그 증거물. 그래서 그거 선지 그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은 A.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대사가 나오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 많이 물어봐요. 자, 과거 실수 해명한 게 없습니다. A 부분에 방랑자가 말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 그걸 해명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4번 보기 적용 3점짜리. 3점짜리인데도 난이도 쉬워요. 여기도 베스트 오답 없죠, 지금. 오답 탑 10 없어요. 상서가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당연히 볼 수 없죠. 상서가 막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장면에 어떻게 문제 극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극복되지 않으니까 방랑자가 자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문제 극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자, 35번에서 38번 현대소설 후나마 밥 먹어라. 남아 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민을 선택하는 여주인공이 나오고 이민을 갔다가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러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현대소설입니다. 35번 서술상의 특징 문제인데 과거를 회상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선지 그대로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해하는 거. 그 다음 36번 대화의 맥락 추론하기. 기억은 어머니의 말을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 고약한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봐도. 근데 긍정적으로 뭐 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37번 10년 감수했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대화를 보시면 치매인 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지어서 막 연기가 나니까 이모는 치매 걸리셨으니까 막 집에 불난 거 아닌가 깜짝 놀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내용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38번 보기 적용 3점짜리 밥 먹어라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헌신적인 그리고 사랑의 모습일 뿐이지 밥 먹어라 이 부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나의 밥을 항상 챙겨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역할에 대한 저항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39에서 42번 고전시가 고전수필 부분인데 여기서 베스트 오답 2개가 나왔죠. 석춘사라는 고전시가와 눈물의 근원 고전수필 나왔는데 가는 봄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히 노래한 가사작품입니다. 시각청과 후각 등 감각적이고 또 지규나 대구, 의인, 서리, 영탄 등 표현법이 많아요. 가사작품 석춘사에서. 그 다음에 나는 아내의 죽음 이후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눈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눈물이 눈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냐 막 이런 걸 탐구해요. 제사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제사처럼 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눈물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해요.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 저촉되면 느낌이 일어나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꼭 제사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눈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지문 있었고요. 고전수필은요. 말이 어렵고 문장이 좀 현대처럼 인과가 확실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이럴 거거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좀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좀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긍부정을 좀 생각해주고 그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힘들다. 보기 적용 42번 문제에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힌트가 많아요. 이 보기 적용 문제에 이미 그 안에 가와 나를 좀 설명해줘.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고 읽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2번 보기의 내용을 이용해라. 참고하고 고전 시가나 고전 수필을 접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9번은 표현법 문제인데 공통점 문제예요. 그래서 오답 탑 10 중에 3이고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이 둘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야 되겠고 40번 내용 이해 문제 4번 병풍 부분을 보면 문 밖을 안 나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이 아니에요. 내용 이해했을 때 병풍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문 밖을 내가 나서지 않는다라고 바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공간이 아니고 41번도 내용 이해 문제입니다.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도 나온다는 말 자체가 틀렸죠. 그리고 42번 보기 적용 3점짜리 문제인데 오답 탑 10 중에 8위예요. 그럴듯한 선택지일 뿐 대상이 느낀 상실감에 대한 공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나 나나 그리움이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43번에서 45번 현대시 부분입니다. 사랑의 전당과 보라, 감잡고 현대시 2개 나왔는데요. 가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시련과 고난의 힘겨운 현실로 인해 청자와 서로 다른 운명을 직감하며 이별하고자 하는 시고 나는 의인화된 자연물인 자주감자꽃이 화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성찰을 유도하는 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필수로 45번 꼭 먼저 보세요. 45번 보기에 이 시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시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3번 표현법 공통점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아까 우리 고전시가 고전수필 표현법 공통점 문제처럼 공통점 문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데 공통점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 하나만 잡으세요. 어차피 공통점이잖아.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2개면 2개, 3개면 3개 작품 다 볼 필요 있어요? 하나만 보고 오지선다용 해보세요. 그래도 걸러져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시를 중거로 잡아가지고 1, 2, 3, 4, 5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한 2개 정도 날라가요. 그럼 그 뒤에 같이 보면 되죠. 뭐하러 처음부터 2개를 다 봐요. 그죠? 자, 표현법 공통점 문제에서 둘 다 뭐뭐 해라. 명령형 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어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표현법, 그죠? 표현법, 그 다음에 종결어미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잖아? 그 문제 풀 때 바로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은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해. 근데 읽으면서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읽으면서 여기 직유법 있네? 읽으면서 여기 공간각적 심상 있네? 읽으면서 여기 대구법 있네? 그죠? 읽으면서 여기 종결어미 명령형 어미 있네? 이런 거를 체크해 놓으란 말이야. 제발. 읽을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문제 풀 때 수월하다. 자, 44번 소재의 의미 묻는 문제. 기억 전당은 화자와 대상이 머물다가 떠나야 했던 공간이고 니은 화단은 자주감자꽃이 피어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면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죠. 45번 보기 적용 3점짜리 문제인데 오답 탑 10 중에 8위입니다. 화자와 수는 같이 시련에 맞서고 있지 않아요. 이건 보기에도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너는 가라. 그죠? 내가 겪을게. 시련 고난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보기에도 나와 있어요. 시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맞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기를 제대로 보셨으면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문법이 탑 10에서 1, 2위였잖아요. 문법 이론 개념 앞으로는 숙지 열심히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가야 할 영역이고 고전시가 현대어풀이 연습해줘야 되겠고 고전 산문 낯섭니다. 그래서 그런 낯선 지문들 싫다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고 내용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법이나 독서처럼 긴 지문을 긴 호흡이잖아요. 그걸 끊기지 않고 읽는 연습. 그죠? 그런 연습 필요하고 지문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오지선다형에 연결해주는 연습만 좀 꾸준히 해줘도 웬만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보기 적용 3점짜리 빼고는 지문에서 근거 찾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 보기 적용 3점짜리 긴장하지 마세요. 보기와 지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기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 보기와 관련된 지문 부분 같이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답을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더 상세한 지문 해설 및 선지 분석과 변형 문제 풀이는 미선쌤의 학평 변형 강의
네, 거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6월 학력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변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